한편 SW 그룹 본사 재무팀의 박지성 과장은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출근했다. 그는 10년 전 권혁수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하고 내부 감사를 청구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정의감은 권력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혔다. 그는 해고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한직으로 밀려나 모든 승진에서 누락되었다. 그는 살아있는 유령처럼 10년의 세월을 버텨왔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출근했다. 어젯밤 보낸 문자 메시지는 아무런 답장도 없었다. 어쩌면 김 교수님이 번호를 바꿨을지도 모른다. 혹은 너무 바빠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깊은 안개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선 듯한 기분이었다. 권혁수는 박 과장을 해고하는 대신 자신의 발밑에 둠으로써 다른 직원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삼았다. 감히 자신에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였다. 박 과장은 매일같이 권혁수와 그의 라인에 있는 임원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견뎌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칼날이 10년 동안 무뎌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자정을 넘긴 지 한참 지난 시간, 32층에 위치한 청진회계법인의 사무실에는 이서연 혼자 남아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모니터에 푸른빛만이 가득했다.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이 그녀의 고독한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서버의 낮은 펜 소음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태강정밀 인수건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감지했다. 권혁수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보안팀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부산스러워졌다. 그리고 그는 청진회계법인의 이서연이라는 회계사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현재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인 SW그룹이 인수를 추진 중인 태강정밀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그녀는 마침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에 도달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다루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태강정밀의 재무제표는 너무나도 유창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교묘하게 설계된 예술 작품과도 같았다. 박지성은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10년간 숨죽여 기다려왔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인물에 대해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 알아야 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그는 그녀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세서연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다시 한번 자산평가 보고서를 훑었다. 감가상각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이는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인수 비용을 줄이려는 명백한 시도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수록 거대한 부패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부풀려진 연구 개발비, 존재하지 않는 재고 자산까지 그는 큰 결심을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동참하기로 했다. 하지만 접근은 극도로 신중해야 했다. 권혁수의 감시망은 거미줄처럼 사내에 뻗어 있었다. 그는 수년 전 몰래 개통해둔 대포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이서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암호와도 같은 단어들만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이 모든 조작이 너무나도 정교해서 보통의 회계사라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서연은 보통의 회계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기업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혈액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태강정밀의 혈액 속에서 치명적인 암세포를 발견한 것이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였다. 나는 성 안에 있어. 용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고 있어. 사냥을 원한다면 약점이 어딘지 알려줄 수 있어. 당신이 진짜 사냥꾼이라는 것을 증명하시오. 그는 메시지의 마지막에 오직 재무팀 내부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태강정밀의 미공개 재무 데이터 조각을 덧붙였다. 이것은 자신이 진짜 내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과도 같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해외 자회사와의 내부 거래 내역에서 발견되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명확한 목적 없이 흘러 들어갔다가 사라졌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거래였지만 서연은 그 자회사가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임을 밝혀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SW그룹의 인수팀까지 속이려는 대담한 사기극이었다. 그녀는 즉시 박 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비밀 기지에서 조사를 시작하려던 서연은 의문의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것이 권혁수 측에서 보낸 함정일 것이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메시지 말미에 첨부된 데이터 조각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조작되기 이전의 원본 데이터였다. 이것은 진짜 내부자가 보내온 신호였다. 박 이사는 이번 MAS의 감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그는 능력은 있었지만 언제나 고객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인터폰을 눌러 박 이사의 사무실로 연결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발견한 사실들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사무실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최 실장에게 제공받은 자원을 이용해 메시지의 발신지를 역추적했다. 물론 발신지는 여러 개의 해외 서버를 거치며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메시지가 진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자신처럼 거대한 성 안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또 다른 동지가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큰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박 이사는 서연의 보고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긍정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같았다. 서연의 설명이 끝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대리, 지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하는 건가? 우리가 감사하는 회사가 태강정밀이야. 그리고 그들을 인수하는 곳은 SW그룹이라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신중하게 답장을 작성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했던 SW, 마린의 비자금 조성 패턴 중 일부를 암호화하여 답신으로 보냈다. 사냥꾼은 이미 용의 다른 심장을 보았어. 당신이 알려줄 약점과 내가 본 심장을 합치면 용을 잡을 수 있을 것이오. 통신 규약을 제안하시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사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보고서에 서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분식회계이며
우리는 감사인으로서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적 양심을 걸고 말하고 있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그녀가 배운 모든 것을 부정하는 행위였다. 이제 두 개의 비밀스러운 유선 통신 채널이 열렸다. 하나는 그녀에게 막강한 자원을 제공하는 미지의 후원자, 최 실장에게로 연결된 채널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의 심장부에서 목숨을 걸고 정보를 제공할 이름, 모를 동맹에게로 연결된 채널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모니터에 떠있는 두 개의 암호화된 대화창을 바라보았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반격의 불씨가 마침내 타오르기 시작했다. 박 이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 대리, 현실을 좀 직시해.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 법인이 얻게 될 이익이 얼마인지 알아. 자네의 그 잘난 정의감 때문에 이 모든 걸 망칠 셈인가? SW그룹이 이미 내부 검토를 끝낸 사안이야.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우리는 업계에서 매장당할 걸세. 그는 서연을 어리고 이상주의적인 사람으로 취급했다. 이서연의 전쟁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녀에게 제공된 비밀 오피스텔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SW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최첨단 지휘 통제실이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화면에는 복잡한 소스 코드와 실시간 금융 데이터 그리고 암호화된 대화창이 쉴 새 없이 깜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회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사냥하는 추격자였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거대한 권력과 돈이 얽힌 문제였다. 박 이사는 이미 진실을 외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니 이 대리 못 본 걸로 하게 그냥 원래대로 깨끗한 보고서에 서명하고 마무리 짓는 거야.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알겠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강압적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동맹 박지성 과장은 프로메테스라는 암호명을 사용했다. 그는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준 신처럼 그녀에게 어둠을 밝힐 정보의 불씨를 가져다 주었다. 그의 첫 번째 메시지는 태강정밀 인수와 관련된 내부 프로젝트 코드 리스트였다. 공식적인 감사 서류에서는 의도적으로 누락된 오직 권혁수 부회장의 직속 라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 프로젝트들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파고들 첫 번째 균열이었다. 전화가 끊기고 서연은 망연자실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가 존경했던 상사는 없었다. 오직 현실과 타협한 비겁한 직장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있는 조작된 숫자들을 노려보았다. 이 숫자들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탐욕과 거짓이 숨어 있을까? 그녀는 도저히 이 보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없었다. 그것은 스스로의 영혼을 파는 행위였다. 하지만 SOW그룹의 서버는 철옹성과도 같았다. 국가기관 수준의 보안 시스템과 다중 방화벽이 외부의 모든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다. 최 실장이 제공한 자원만으로는 뚫을 수 없는 벽이었다. 바로 그때 프로메테스의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시스템 정기 점검에 사용되는 24시간 후에 만료되는 임시 하위 계정의 접근 정보였다. 박 과장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던진 기회였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 그녀에게 회계사의 윤리를 가르쳐 주었던 김 교수였다. 그는 언제나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반복했고 강조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교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이해해 주실 것이다. 작은 조언이라도 얻고 싶었다. 서연은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공받은 임시 계정을 통해 조심스럽게 SW 그룹의 내부 서버로 잠입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녀는 해커처럼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법의학자처럼 조용히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의 목표는 비밀 프로젝트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 앞에는 또 다른 장벽이 나타났다. 모든 데이터는 군사급 암호로 봉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분노에 찬 손가락으로 빠르게 문자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해야 했다. 교수님, 또다시 숫자를 묻어버리려 합니다. 생각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이 보고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문장을 여러 번 고쳤었다.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였다. 그녀는 주소록에서 김 교수의 번호를 찾아 누르려 했다. 바로 그때 최 실장의 지원이 빛을 발했다. 그는 서연에게 SW 그룹의 자회사인 한 방위 산업체가 개발한 최신형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제공했다. 그것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알려진 양자 컴퓨팅 기술이 적용된 괴물이었다. 서연은 즉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수십억 개의 암호키를 대입하는 소리 없는 전쟁이 그녀의 컴퓨터 안에서 벌어졌다. 하지만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 그녀의 손가락이 미끄러지며 바로 아래에 있던 다른 번호를 눌렀다. 그것은 얼마 전 업무 관련으로 잠시 저장해두었던 번호였다. 서연은 자신의 번호를 잘못 눌렀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는 차가운 전파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첫 번째 파일에 암호가 풀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는 부패의 혈관을 발견했다. 자금은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고 조세피난처의 은행 계좌에서 세탁된 후 다시 암호화폐로 전환되어 권혁수의 측근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그녀는 모니터 위에 이 모든 흐름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악의적인 부패의 지도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한 펜트하우스. SW 그룹의 강태준 회장은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복잡한 형태의 바둑알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이미 몇 시간째 같은 자세로 앉아 다음 수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의 공간에는 오직 침묵과 절제된 권위만이 존재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상대방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권혁수 부회장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다. 이서연을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태강정밀의 감사보고서 서명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불안감은 보안팀장인 김 부장의 보고를 받으면서 확신으로 변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태강정밀 인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부회장인 권혁수가 강력하게 추천한 건이었다. 보고서상으로는 완벽한 인수합병이었다. 시너지 효과, 미래 가치,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미세한 껄끄러움을 지울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는 권혁수의 야망과 탐욕을 잘 알고 있었다. 김 부장은 권혁수의 충실한 사냥개였다.
그는 서버 로그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이상 신호를 발견했다. 부회장님, 마치 누군가 집 안을 돌아다닌 희미한 발자국 같습니다. 들어온 흔적은 있는데 나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보고에 권혁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즉시 전면적인 시스템 보안 강화를 명령하고 내부 스파이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의심은 이제 외부가 아닌 내부를 향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서재에 고요함을 깨는 날카로운 진동음이 울렸다.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번호의 스마트폰이었다. 강태준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폰을 집어들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 한 통. 그는 무시하려 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메시지를 열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교수님, 또다시 숫자를 묻어버리려 합니다. 생각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이 보고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권혁수의 감시망이 좁혀오면서 서연의 작업은 더욱 위험해졌다. 그녀가 특히 민감한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에 접근하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그녀의 모니터에 경고 메시지가 깜박였다. 그녀의 침입이 실시간으로 감지된 것이다. SW 그룹 보안팀의 역추적이 빛의 속도로 시작되었다. 그녀의 위치가 노출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0초였다. 강태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깊고 차가워졌다. 잘못 온 문자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의 의심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었다. 숫자를 묻어버린다. 금융계의 은어였다. 분식회계나 비자금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생각보다 뿌리가 깊다. 이 문장은 태강정밀의 문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암시했다.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의 두뇌는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냉정하게 회전했다. 그녀는 즉시 모든 접속을 끊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바로 그때 프로메테스로부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30초 확보. 박 과장이 자신의 자리에서 다른 부서의 서버에 의도적으로 오류를 일으켜 보안팀의 시선을 분산시킨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마치 바둑판처럼 보였다. 그는 이 익명의 메시지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그에게 던진 하나의 수였다. 그는 이 익명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의 전략적인 두뇌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가 벌어준 30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서연은 유령처럼 디지털 세계에서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다. SW 그룹의 보안팀은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적들은 그녀의 존재를 인지했다. 이제 어둠 속에서의 사냥은 더욱 치밀하고 위험해져야만 했다. 그녀는 직접적인 서버 침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준은 다시 스마트폰을 들어 메시지를 읽었다. 발신자는 분명 내부 고발자이거나 그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인물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 중대한 위협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태준은 즉시 비서실장인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실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 하나가 있네. 이 번호의 주인을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파악해보게. 단,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네. 특히 권 부회장은, 서연과 박 과장은 통신 규약을 바꾸고 더욱 은밀한 방법으로 접촉했다.
직접적인 디지털 정보 교환 대신 물리적인 데이터 전달이 필요했다. 박 과장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권혁수가 태강정밀 인수를 위해 국내외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상납한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를 찾아냈다. 그 장부는 권혁수의 개인 금고 서버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절대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SW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로서 그는 자신의 영토 안에 숨어있는 부패를 용납할 수 없었다. 잘못 보내진 이 한 통의 문자는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바둑판의 새로운 돌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결정했다. 그는 동료 직원의 커피에 수면제를 타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한 후 그의 컴퓨터를 이용해 해당 장부 파일을 빼내는데 성공했다. 그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만년필로 위장된 초소형 USB 드라이브에 담았다. 그리고 퇴근길 삼엄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의 운명까지 이 작은 만년필에 걸고 있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동료들은 그녀를 애써 외면하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박 이사는 아예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가 회의실로 들어가며 그녀에게 던진 차가운 시선은 그녀가 이제 이 조직에서 이방인이 되었음을 명백히 알려주었다.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다. 어젯밤의 분노는 차가운 체념으로 변해 있었다. 최 실장의 요원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박 과장과 서연 사이에 안전한 데드드롭 장소를 물색했다. 분비는 지하철역의 물품 보관함. 박 과장은 만년필을 신문지에 싸서 보관함에 넣었고 몇 시간 후 다른 요원이 그것을 수거해 서연에게 전달했다. 모든 과정은 한 편의 첩보 영화처럼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같은 시각 SW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 비서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최진우 실장이 있었다. 그는 강태준 회장의 그림자이자 가장 신뢰받는 오른팔이었다. 40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서는 감정을 읽기 어려웠고 그의 걸음걸이는 소리 없이 정확했다. 그는 강 회장의 짧은 명령 뒤에 숨겨진 깊은 의도를 파악하는 데 능숙했다. 서효연은 마침내 자신의 손에 들어온 USB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내용이 펼쳐졌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의 이름과 그들에게 전달된 검은 돈의 액수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태강정밀 인수는 처음부터 거대한 비리 카르텔의 합작품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마침내 용의 심장을 손에 쥔 것이다. 최 실장은 어젯밤 강 회장으로부터 받은 비밀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공개인국미 XXX 이 번호의 주인을 찾아내되 절대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되었다. 그는 공식적인 정보망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수년간 쌓아온 자신만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단 몇 시간 만에 그는 번호의 주인이 청진회계법인의 이서연 대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서연이 손에 넣은 비밀 장부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부패한 권력의 지형도였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장부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싸움에 발을 들였는지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 비리를 파헤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괴물의 심장을 직접 겨누고 있었다.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최 실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청진회계법인, 바로 태강정밀의 감사를 맡고 있는 곳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퍼즐 조각이 하나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즉시 이서연이라는 인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학력, 경력, 평판, 심지어 개인적인 성향까지. 자료는 그녀가 매우 유능하고 원칙주의적인 회계사임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발견한 사실의 심각성을 즉시 최 실장에게 보고했다. 암호화된 통신 채널 너머에 최 실장은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서연이 가져온 정보의 무게를 실감하게 했다. 잠시 후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하군요. 이제부터는 회계사님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적들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경력은 몇 년째 대리직급에 머물러 있었다. 융통성 없는 성격 탓에 조직 내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최 실장은 강 회장이 왜 이 인물에게 흥미를 느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조직에 길들여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칼과 같은 존재였다. 문제는 이 칼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였다. 그는 강 회장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같은 시각 권혁수 부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보안팀장 김 부장은 그의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비밀 장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보고는 권혁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제는 단순히 비자금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정치적 생명, 아니 그의 모든 것이 걸린 문제였다. 강태준 회장은 최 실장의 보고를 말없이 들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울의 정영을 향해 있었다. 보고가 끝나자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를 직접 만나보게. 하지만 내 존재는 철저히 숨겨야 하네. 그녀의 능력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시험을 해보게.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권혁수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그의 이마에 푸른 힘줄이 돋아났다. 그는 더 이상 내부의 쥐새끼를 찾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외부의 유령 이서연을 찾아야 했다. 그는 김 부장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쉬어 있었다. 그 여자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최 실장은 즉시 움직였다. 그는 이서연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최고급 인재를 전문으로 다루는 헤드헌팅 회사의 임원을 통해 접근했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고액의 컨설팅 프로젝트가 있는데 귀하를 적임자로 추천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의심을 피하면서도 자존심 강한 전문가인 그녀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서연은 현재 회사에서 겪는 상황 때문에 분명 흔들릴 것이었다. 김 부장은 권혁수의 충실한 사냥개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팀을 풀어 이서연을 찾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기록은 이미 최 실장 측에서 모두 지워버린 후였다. 하지만 김 부장에게는 그만의 방식이 있었다. 그는 이서연의 가장 약한 고리를 노렸다. 바로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의 팀원들이 부산에 있는 그녀의 부모님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친구들의 통화 내역이 감청되었다. 오후 늦게 서연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자신을 헤드헌터라고 소개한 남자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그녀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의심했다. 박 이사가 자신을 떠보기 위해 꾸민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학이 너머의 남자가 제시한 조건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일단 만나보기로 결정했다.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최 실장의 보호팀은 김 부장팀의 움직임을 즉시 감지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이서연의 주변을 지키고 있었지만 적들의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오고 있었다. 최 실장은 서연에게 경고했다. 그들이 당신의 가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체를 노리고 있습니다. 즉시 은신처를 옮겨야 합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였다. 서연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하여 주변을 살폈다. 라운지는 조용했고 손님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미팅 중인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차가운 물을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바로 최진우 실장이었다. 그는 자신을 유진투자자문의 한 이사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적들은 그들보다 한 발 빨랐다. 이서연이 저지른 아주 작은 인간적인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그녀는 무심코 옛날에 자주 시켜 먹던 단골 음식점에 배달 주문을 내었다. 그녀의 새로운 신분으로 개통한 대포폰이 아닌 잠시 전원을 켰던 개인 휴대폰으로. 그 짧은 순간의 통화 기록이 김 부장의 거미줄에 걸려들었다. 최 실장은 완벽한 비즈니스맨의 모습이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 절제된 태도, 그리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압도하는 묘한 분위기.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이서연 회계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업계에서 회계사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특히 숫자 뒤에 숨겨진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하시다고요. 그날 밤 서연은 오피스텔에서 마지막 자료 정리를 하고 있었다. 모든 증거를 취합하고 권혁수 카르텔의 전모를 밝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이었다. 그녀는 고도의 집중력으로 모니터에 몰두해 있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오피스텔의 모든 전원이 나갔다. 암흑과 정적이 그녀를 덮쳤다. 비상전력으로 전환되어야 할 서버의 팬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그의 칭찬은 서연의 경계심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나를 세웠다. 과찬이십니다. 본론을 말씀해 주시죠. 한 이사님, 어떤 프로젝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그녀는 감정적인 접근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었다. 최 실장은 그녀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책상 아래에 숨겨두었던 비상벨을 손에 쥐었다. 그때였다. 현관문 쪽에서 딸깍하는 금속성의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자물쇠를 따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그림자처럼 안으로 들어섰다. 최 실장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하나 꺼내 그녀의 앞에 놓았다. 제 고객 중 한 분이 이 회사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실사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원하십니다.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일이라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일의 표지에는 SW 마린, SW 마린이라는 생소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 명은 김 부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체구가 큰 부하였다. 그들은 전투복이 아닌 평범한 회사원 복장이었다. 그래서 더욱 위협적이었다.
김 부장은 어둠 속에서도 정확히 서연이 있는 곳을 찾아냈다. 그는 손전등으로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이서연 씨, 많이 놀라셨나 보군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겠지. 그걸 넘기면 조용히 끝내줄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파일을 집어들었다. SW라는 이니셜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파일의 첫 장을 넘겼다. 복잡하게 얽힌 지분 구조, 불투명한 자금 흐름, 방대한 양의 데이터. 한눈에 봐도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재무 분석이 아니라 거의 법의학적인 회계 감사가 필요한 수준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도전이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부산에 계신 부모님, 아주 좋은 분들 같던데 작은 과수원을 하신다고. 그 평화로운 일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어. 그의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온몸이 공포로 떨려왔다. 그녀는 이들이 단순한 협박으로 끝낼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눈에는 인간적인 감정이 전혀 없었다. 최 실장은 그녀의 눈빛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48시간 안에 예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는 조건입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보수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맞춰드릴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락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야생마와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 공포가 그녀의 머리를 차갑게 식혔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박 과장의 희생과 최 실장의 믿음까지 모두 배신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하는 척했다. 알았어요. 드릴게요. 저기 있는 메인 서버에 전부 들어있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방 한 구석을 가리켰다. 서연은 잠시 동안 침묵했다. 이것이 함정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졌다. 부패한 조직에서 쫓겨나기 직전인 그녀에게 자신의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무대. 그녀는 파일을 덮고 최 실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 분석에 대해서는 그 어떤 외부 압력도 없어야 하며 최종 보고서는 오직 저의 이름으로만 제출될 것입니다. 김 부장과 그의 부하의 시선이 잠시 서버 쪽으로 향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서연은 온 힘을 다해 곁에 있던 무거운 의자를 그들에게 집어던졌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손에 쥔 비상벨을 눌렀다. 동시에 그녀는 책상 밑으로 몸을 굴려 반대편 문으로 내달렸다. 전연 잡아 김 부장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최 실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서연 회계사님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그는 계약서와 함께 두둑한 봉투를 내밀었다. 계약금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제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미지의 고객, 정체불명의 회사, 그리고 위험한 진실,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 그녀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두 개의 그림자가 무섭게 그녀를 쫓아왔다. 그녀는 계단을 통해 비상구로 향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려왔다. 건물을 거의 빠져나왔을 때 거구의 남자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미팅이 끝나고 최 실장은 호텔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다. 그는 즉시 강태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이서연 회계사와 접촉했습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날카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방금 전의 만남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서연이 내건 조건들까지 빠짐없이 전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굉음을 내며 그들 앞으로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들이 순식간에 튀어나와 서연을 덮치려던 남자들을 제압했다. 최 실장의 보호팀이었다. 한 요원이 서연을 부축해 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었다. 차는 곧바로 총알처럼 현장을 빠져나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강태준 회장은 창밖을 보며 최 실장의 보고를 곱씹고 있었다. 외부 압력 배제, 독립적인 보고서. 그녀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과 자신의 원칙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강 회장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낮았다. 지켜보게. 서연은 차 뒷좌석에 웅크린 차에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익명성은 사라졌다. 적들은 이제 그녀의 얼굴을 알고 그녀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떨리는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숫자를 다루던 깨끗했던 손이었다. 이제 그 손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워야만 했다. 숫자와의 전쟁은 끝났다. 끝났다. 이제부터는 목숨을 건 진짜 전쟁이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는 끊겼다. 최 실장은 휴대폰을 내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은 이서연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가 과연 에스더이 마린이라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진실이 과연 무엇일지. 거대한 체스판의 말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판을 짜는 사람은 아직 그림자 뒤에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다시 깊어지고 있었다. 최 실장의 검은색 세단은 이서연을 태우고 도시의 불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잠시 동안의 추격전으로 인해 엉망이 된 옷차림과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목숨을 위협받던 극심한 공포는 점차 차가운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제는 그녀가 방역할 차례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결연해져 있었다. 이서연은 호텔 라운지를 나온 직후부터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는 보안이 철저한 24시간 스터디 카페에 개인실을 단기 임대했다. 그곳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고성능의 네트워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녀만의 임시 요새였다. 그녀가 도착한 새로운 은신처는 이전의 오피스텔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다. 도심의 한 폐공장 지하에 위치한 그곳은 외부에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는 비밀 벙커였다. 강태준 회장의 개인 경호팀이 직접 관리하는 곳으로 어떠한 전자적, 물리적 침투도 불가능한 요새였다. 최 실장은 그녀를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이제부터 이곳이 당신의 전쟁 지휘소입니다. 그녀는 최 실장에게 받은 SW
마린의 파일을 펼쳤다. 방대한 데이터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언뜻 보기에는 완벽에 가까운 재무 상태였다. 꾸준한 성장률, 안정적인 현금 흐름, 낮은 부채 비율. SW그룹의 내부 감사팀조차도 의심의 여지를 찾지 못할 만큼 깨끗한 보고서였다. 하지만 서연은 태강정밀의 서류 더미 속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위화감을 느꼈다. 그것은 너무 잘 만들어진 무대와도 같았다. 최 실장은 그녀의 가족들이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으며 24시간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제야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와 최 실장은 상황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빼돌린 비밀 장부 데이터는 강력한 무기였지만 권혁수는 그것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었다. 그들은 결정적인 한방, 즉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그녀는 평범한 회계사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숫자를 좇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회사의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파고들었다. 해운업의 특성상 가장 큰 변수는 육아와 국제정세, 그리고 선박보험료였다. 그녀는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국제 육아 변동 그래프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그녀는 첫 번째 실마리를 발견했다. 육아가 급등하던 시기에도 SW 마린의 연료비는 비정상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프로메트스 박지성 과장으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권혁수가 비밀 장부의 원본 파일을 자신의 부회장실 개인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서버는 외부 네트워크와는 완전히 분리된 오프라인 상태의 독립 서버였다. 그 안에는 단순한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을 증명할 메타데이터와 접속 기록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실의 열쇠였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유료 할증 계약이나 선물 거래를 통해 어느 정도 위험을 분산시킬 수는 있지만 이 정도의 안정성은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SW 마린의 주유 계약서를 분석하던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대부분의 계약이 카리브해에 위치한 한 작은 국가의 유류 공급 업체와 독점적으로 맺어져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회사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곳에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SRW 타워의 최상층에 위치한 부회장실은 그 건물 내에서도 가장 보안이 삼엄한 곳이었다. 다중 카드키 시스템, 동작 감지 센서, 바닥의 압력 감지기, 그리고 24시간 녹화되는 안면 인식 CCTV까지. 서버 자체는 권혁수의 지문과 홍채로만 열 수 있는 생체 인식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야말로 철옹성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위성사진과 국제무역 데이터를 동원해 그 회사의 실체를 추적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그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에 가까웠다. 실제 물류 허브도 대규모 저장시설도 없었다. SW 마린은 사실상 자기 자신과 거래하며 육아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서연은 벙커의 거대한 스크린에 SW 타워의 설계도를 띄웠다. 그녀의 두뇌는 이제 숫자가 아닌 보안 시스템의 허점과 인간 행동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최 실장, 그리고 원격으로 접속한 박 과장, 세 사람의 비밀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불가능에 가까운 침투 작전을 성공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녀는
SB마린이 최근 몇 년간 발주한 신규 선박들의 계약서를 검토했다. 모든 계약은 특정 조선소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조선소의 실소유주를 추적하자 권혁수 부회장의 처남 이름이 나왔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 시비와 배임의 증거였다. SW그룹의 자금이 권 부회장의 개인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최 실장은 자원과 인력을 담당했다. 그는 SW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한 전직 요원과 최첨단 장비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 박 과장은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보안팀의 순찰 시간, CCTV의 사각지대, 시스템의 정기적인 재부팅 시간 등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합하여 작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서연의 몫이었다. 48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서연은 마침내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것은 단순한 재무분석 보고서가 아니었다. SW마린이라는 회사를 통해 어떻게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되고 어떻게 권력자의 가족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는지에 대한 상세한 범죄 보고서에 가까웠다. 그녀는 발견한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는 논리로 보고서를 구성했다. 이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승부수였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였다. 그들은 속임수와 정밀한 시간 계산을 이용해야만 했다. 서연은 작전의 최적 시점을 찾아냈다. 바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SW그룹의 정기 주주총회 날이었다. 그날은 수많은 외부인과 언론사로 인해 건물의 보안이 가장 삼엄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혼란스러운 날이 될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권혁수 자신이 몇 시간 동안 주주총회 무대 위에 묶여 있을 것이었다. 약속된 시간 정확히 1분 전 그녀는 암호화된 보고서를 한 이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그리고는 모든 기록을 파기하고 조용히 개인실을 나왔다. 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꼬박 이틀 밤을 새운 그녀의 몸은 청음망은 무거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핵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작전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오퍼레이션 크로노스, 시간의 신의 이름처럼 모든 것이 초단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는 작전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침투였다. 서연과 최 실장은 직접 나설 수 없었다. 그들은 최 실장의 팀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침투 전문가인 고스트를 투입하기로 했다. 그는 변장의 귀재이자 그림자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었다. 최 실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서연의 보고서를 받았다. 그는 보고서를 열어보는 순간 자신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몇 가지 재무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져온 것은 SW그룹의 심장부를 겨누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보고서는 한 편의 추리소설처럼 논리 정연했고 그 증거들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했다. 두 번째 단계는 보안 시스템 무력화였다. 주주총회가 시작되는 순간 박 과장이 재무팀 서버에 가벼운 오류를 일으켜 보안팀의 주의를 분산시킨다. 그 사이 고스트는 언론사 기자로 위장하여 건물에 잠입한다. 부회장실이 있는 층에 도달하면 박 과장이 시스템 점검을 핑계로 해당 구역의 CCTV 영상을 3분간 과거의 영상으로 바꿔치기 하고 압력 감지 센서를 잠시 비활성화시킨다. 최 실장은 보고서를 들고 곧장 강태준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강 회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 회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최 실장은 놓치지 않았다. 집무실 안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 외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지막 관문은 생체인식 금고였다. 권혁수의 지문과 홍채 정보 없이는 절대 열 수 없었다. 서연은 기발한 계획을 세웠다. 주주총회 전날, 최 실장의 요원 하나가 호텔 바로 위장하여 권혁수에게 접근, 일부러 음료를 쏟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리고 다른 요원이 웨이터로 나타나 정중하게 그가 사용하던 유리잔을 치우면서 완벽한 지문을 확보한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이 덮였을 때 강 회장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깊은 침묵이 흘렀다. 최 실장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마침내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전쟁의 지형을 읽는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와 함께 희미한 감탄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 안에 이토록 거대한 암초가 숨어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것을 단 이틀 만에 파헤친 한 무명의 회계색에 감탄했다. 홍채 정보가 문제였다. 하지만 서연은 주주총회 무대 위에서 연설하는 권혁수의 모습을 언론사들의 초고화질 망원 카메라가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최 실장이 매수한 한 언론사 기자가 특정 각도에서 그의 눈을 클로즈업 촬영하여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서연의 벙커로 전송한다. 서연은 그 이미지를 분석하여 홍채 패턴을 추출하고 특수 렌즈에 복제하여 고스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권혁수, 자신이 동생처럼 아꼈고 자신의 뒤를 이을 제목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배신은 강 회장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하지만 그는 사적인 감정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다. 제국의 황제는 때로는 자신의 팔을 잘라내야 하는 법이다. 최 실장, 이서연이라는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하게. 이제 곧 진짜 폭풍이 몰아칠 걸세. 모든 계획이 세워졌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정교했지만 단 하나의 음이라도 틀리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실패는 곧 모든 관련자들의 파멸을 의미했다. 작전 개시를 하루 앞둔 밤, 서연은 지휘 통제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복잡하게 얽힌 작전 계획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한편 SW 그룹 부회장실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권혁수 부회장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임원들을 경멸적인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아직도 태강정밀 감사 보고서에 서명을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돼. 일개 회계법인 대리 하나 처리 못해서 이 난리를 피우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회의실의 공기를 짓눌렀다. 한쪽 스크린에는 SWU 타워의 설계도 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침투 경로가 그려져 있었다. 다른 쪽 스크린에서는 내일 열릴 주주총회에 대한 언론의 기대감을 담은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권혁수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때 통신 채널을 통해 최 실장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비됐습니까?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 위에 권혁수를 향해 있었다. 지난 몇 주간의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당한 해고, 동료들의 외면, 그리고 목숨을 위협받던 공포의 순간까지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네, 시작하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마지막 결전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때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최근 누군가가
SW 마린의 내부 자료에 접근하려 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였다. 권혁수의 눈이 번뜩였다. 태강정밀과 SW 마린.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개의 사건에 묘한 공통점이 있었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정보팀을 가동시켜 배후를 캐기 시작했다. SW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에 아침이 밝았다.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SW타워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언론사와 검은색 세단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 건물 안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모두의 관심이 이곳으로 쏠려 있었다. 오늘 권혁수 부회장은 태강정밀의 성공적인 인수를 발표하며 자신의 시대를 선포할 예정이었다. 권혁수의 정보팀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정보를 수집했다. 헤드헌팅 회사 직원의 입을 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돈과 협박 앞에서 그의 직업 윤리는 쉽게 무너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증거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청진회계법인의 이서연 대리, 태강정밀의 감사 담당자이자 SW 마린의 정보를 요청한 장본인. 개인 대기실에서 권혁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승리감으로 가득 찬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난 몇 주간 그를 괴롭혔던 이서연이라는 작은 벌레는 이제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있었다. 그는 오늘을 자신의 대관식으로 생각했다. 이 주주총회가 끝나면 SW그룹은 물론 대한민국 재계가 자신의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이었다. 권혁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서연의 사진이 담긴 파일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너무나도 평범해 보였다. 안경을 쓴 약간은 지쳐 보이는 젊은 여성. 그는 실소를 터뜨렸다. 고작 이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계획이 흔들릴 뻔했다고. 그는 자신의 거대한 권력과 부합해서 감히 저항하려는 이 작은 존재가 가소롭기 짝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무서운 상대를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같은 시각 도시의 어두운 지하 벙커에서 이서연은 여러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집중력만이 존재했다. 그녀의 곁에는 최 실장이 서서 작전의 최종 단계를 조율하고 있었다. 그들의 전사 고스트는 이미 건물 내부에 잠입해 있었고, 성안의 동맹 프로메테스는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 차가운 살기가 어렸다. 그는 이서연이 단순한 정의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분명 누군가 배후에서 그녀를 조종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경쟁사에서 심어놓은 스파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배우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해결사인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강태준 회장이 무대에 올라 짧고 간결한 개회사를 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객석 어딘가를 향해 의미심장한 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그는 곧바로 권혁수 부회장에게 무대를 넘겼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무대에 오른 권혁수는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연설을 시작했다. 김 부장, 이 여자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도 없겠군. 그는 이서연의 파일을 책상 위로 던졌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본보기를 보여줘야겠어.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게.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처리해. 그 한마디에 이서연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SW그룹의 위대한 도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태강정밀 인수로 인해 예상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화려한 그래프들이 펼쳐졌다. 주주들은 그의 연설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권혁수의 명령은 즉시 실행되었다. 그의 손에 쥔 권력은 보이지 않는 독처럼 빠르고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청진회계법인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이미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어젯밤의 긴장감을 털어내려 애썼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이서연의 벙커에서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퍼레이션 크로노스 개시. 그 말과 함께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행사장 안에 박지성 과장은 자신의 노트북에서 조용히 명령어를 입력했다. 재무팀 서버에 가벼운 과부하가 걸리며 보안팀의 모니터에 수십 개의 가짜 경고 메시지가 떠올랐다. 보안팀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사이 고스트가 움직였다. 인사팀장의 호출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박 이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박 이사와 인사팀장이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박 이사는 그녀의 눈을 피한 채 책상 위에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비겁한 태도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길한 전조와도 같았다. 언론사 기자로 위장한 고스트는 자연스럽게 통제구역을 지나 부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으로 들어섰다. 그의 이어피스에서는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주일 번 복도 CCTV 3분간 루프 영상으로 전환. 압력 감지 센서 90초간 비활성화. 움직여. 박 과장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짧은 시간이었다. 고스트는 그림자처럼 복도를 달려 권혁수의 사무실 문 앞에 섰다. 인사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이서연 대리, 회사는 오늘부로 귀하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서연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해고라니.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회사에 헌신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해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비서팀의 한 직원이 서류를 가지러 복도로 나온 것이다. 고스트는 순식간에 청소 도구화만으로 몸을 숨겼다. 벙커 안에 이서연과 최 실장은 숨을 죽였다. 모니터 위에서 직원의 위치를 나타내는 붉은 점이 고스트가 숨어있는 지점을 천천히 지나갔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직원이 복도 모퉁이로 사라지자 서연이 다시 명령했다. 남은 시간 45초. 서둘러. 서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질문에 박 이사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사유는 자네가 더 잘 알 텐데. 회사 기밀 유출, 고객사와의 불법적인 외부 접촉, 그리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이 정도면 충분한가? 그는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말했다. 고스트는 특수 제작된 도구로 단 몇 초 만에 부회장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목표는 사무실 안쪽에 위치한 거대한 금고였다. 그는 전날 확보한 권혁수의 지문 필름을 스캐너에 대고 서연이 실시간으로 전송해준 홍채 패턴이 복제된 특수 렌즈를 자신의 눈에 끼웠다.
인증되었습니다. 기계음과 함께 묵직한 금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불법적인 접촉이란 그녀가 태강정밀의 비리를 파헤친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반박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SW 마린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함정에 뛰어드는 짓이었다. 그들은 이미 그녀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도록 완벽한 덫을 놓은 것이다. 그녀는 이것이 박 이사 개인의 결정이 아님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금고 안에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개인 서버가 있었다. 고스트는 준비해온 해킹 장비를 연결하고 데이터 추출을 시작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그의 노트북으로 빨려 들어왔다. 하지만 전송 속도는 생각보다 느렸다. 무대 위에서는 권혁수의 연설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연은 데이터 전송률과 권혁수의 남은 연설 시간을 번갈아 보며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와 짐을 쌌다. 몇 년간의 청춘이 담긴 작은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올 때 동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외면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았다. 권력 앞에서 개인의 진실과 우정은 너무나도 쉽게 부서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돌아보았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공간이 아니었다. 우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SW 그룹은 투명한 경영과 끝없는 혁신으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권혁수가 외치는 동안 데이터 전송이 99%에서 멈칫했다. 바로 그때 김 부장이 이끄는 보안팀이 서버 이상을 감지하고 부회장실로 향하고 있었다. 모니터에 그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남은 시간은 거의 없었다. 해고는 시작에 불과했다. 권혁수의 목표는 그녀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리려 했다. 이서연이 해고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회계 업계에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고객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겼다는 이야기, 상사를 협박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이야기 등 내용은 자극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전송 완료 서연의 외침과 거의 동시에 고스트는 모든 장비를 뽑고 금고 문을 닫았다. 그가 사무실을 빠져나와 비상계단으로 사라진 지 불과 10초 뒤 김 부장의 팀이 복도에 도착했다. 그들은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다. 벙커에서 서연은 마침내 손에 들어온 원본 장부 파일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최 실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 실장은 이어피스를 통해 행사장 기술 통제실에 잠입해 있던 요원에게 짧게 명령했다. 시작해. 서연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믿었기에 금방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여러 헤드헌팅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고 몇몇 유수의 회계법인에 직접 지원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다. 그녀의 뛰어난 경력과 실력은 어디에서나 환영받을 만했다. 무대 위에서 권혁수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연설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는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자신의 승리를 만끽했다. 그리고 이것은 SW그룹의 투명하고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여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꺼졌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여 면접 날짜까지 잡혔던 회사들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와 연락하던 헤드헌터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업계 전체가 그녀를 상대로 거대한 벽을 쌓고 있었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기업 로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혁수의 비밀 장부였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뒤흔들 만한 이름들과 그들에게 전달된 검은 돈의 액수가 적나라하게 한 페이지씩 천천히 스크롤되기 시작했다. 행사장 아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어느 날 그녀와 가까웠던 한 헤드헌터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익명으로 문자를 보내왔다. 서연 씨, 미안해요. 더는 도와줄 수 없어요. 당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인 것 같아요. 아무도 당신을 고용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세요. 그 문자는 그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모든 길을 막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권혁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표정은 의아함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곧이어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무대 뒤편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당장 저것 꺼. 무슨 짓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은 대한민국 전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잠시 전까지 세상의 정점에 서 있던 남자가 자신의 대관식 무대 위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절망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작은 원룸 아파트에 자신을 가두었다. 낮과 밤의 구분 없이 그녀는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냈다. 매달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가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통장의 장원은 매일같이 줄어들었다. 부모님께는 차마 사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좋은 회사에 이직하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할 뿐이었다. 권혁수의 마지막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스크린에 떠오른 비밀 장부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주주들의 분노에 찬 고함과 기자들의 광적인 플래시 세례가 뒤섞여 행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무대 위에서 잠시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남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범죄 목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찼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박 이사의 말대로 보고서에 서명했더라면 정의감, 양심, 그런 것들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런 것들은 한낱 사치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벽에 걸린 회계사 자격증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녀의 자랑이었던 그것이 이제는 초라한 종이 조각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행사장 뒷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등장은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곧장 무대 위로 올라가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권혁수 부회장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권혁수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편 최 실장은 이서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실시간으로 강태준 회장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권 부회장이 예상보다 더 빠르고
잔인하게 움직입니다. 이서연 회계사가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녀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될 겁니다. 우리가 개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 유능한 인재가 꺾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지하 벙커에서 이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통쾌함보다는 깊고 무거운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난 몇 주간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곁에 서 있던 최 실장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하지만 강태준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바둑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승부사의 그것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강철은 불 속에서 단련되는 법일세. 그녀가 진짜 칼인지 아니면 그냥 무딘 쇠부티인지 이제 알게 되겠지. 그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이서연을 시험하고 있었다. 극한의 압박 속에서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녀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고 싶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SW 게이트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을 쏟아냈고 SW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권혁수의 비밀 장부에 이름이 오른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부패한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서연이 단지 유능한 회계사로 끝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뒤흔들 수 있는,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전사를 원했다. 그리고 전사는 시련 속에서 태어나는 법이다. 만약 그녀가 이 시련 앞에서 무너진다면 그녀는 그가 찾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강 회장의 침묵은 가장 잔인한 형태의 시험이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거대한 위기의 중심에서 강태준 회장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국민 여러분과 주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SW그룹은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가장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단호한 위기관리 능력은 폭풍우 속의 SW그룹을 조금씩 안정시켜 나갔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이서연은 거의 모든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사방이 벽으로 막힌 작은 방이 전부였다. 그녀는 가끔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잘못 보낸 그 문자 메시지를 떠올렸다. 모든 것이 그 작은 실수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그 문자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다. 권혁수와 그의 일당들은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이서연을 배신했던 청진회계법인의 박 이사 역시 감사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 그리고 프로메트스, 박지성 과장은 내부 고발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강 회장은 그의 용기를 높이사 그를 재무 혁신팀의 총괄 임원으로 전격 승진시켰다. 10년간의 소름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정막을 깨고 그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번호였다. 또다시 대출 독촉 전화이거나 잘못 걸려온 전화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녀는 힘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나측지만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가을날 오후, 최 실장이 이서연을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고객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약속 장소는 SU 타워가 아닌 고즈넉한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한 전통 미술관이었다. 그곳은 강태준 회장의 개인 소유 공간으로 오직 그가 허락한 소수의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다. 이서연 회계사님, 한이사입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으십니까? 서연은 조용한 정원을 지나 미술관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그림을 감상하다 말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대한민국에서 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SW 그룹의 총수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말없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따뜻하고 강한 힘이 느껴졌다. 그 목소리는 이서연을 절망의 늪에서 끌어올리는 동아줄과도 같았다. 혹은 그녀를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내릴 유혹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잠겨 있었다. 그녀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에 그녀의 남은 모든 희망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네, 강 회장은 그녀를 조용한 다실로 안내했다. 그는 직접 차를 따르며 자신의 개인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서연이 몇 주 전 실수로 보냈던 바로 그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교수님, 또다시 숫자를 묻어버리려 합니다. 생각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이 보고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최 실장과의 두 번째 만남은 첫 만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장소는 강남의 번화한 호텔 라운지가 아니었다. 대신 그는 서연을 도심 외곽의 한적한 오피스텔로 안내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그곳은 외부의 어떤 감시나 추적으로부터도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이었다. 그곳은 마치 유령처럼 도시 속에 숨어있는 비밀 기지와도 같았다. 모든 것은 이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되었어. 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권혁수의 부패를 의심해왔지만 물증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때 마치 운명처럼 그녀의 문자가 도착했다. 그는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나는 내 제국의 암을 도려낼 칼이 필요했어. 하지만 그 칼은 불 속에서 단련되어야만 했지. 위험한 시험이었지만 당신은 훌륭하게 통과했어. 서연은 지난 며칠간의 절망으로 인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차가워져 있었다. 불 속에서 살아남은 쇠부티처럼. 그녀는 시련을 통해 더욱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최 실장은 그녀의 그런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한이사라는 가짜 신분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훨씬 더 진지하고 직접적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정중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에게 보상을 제안하려는 것이 아니오. 새로운 전쟁터를 제안하려는 것이오. 그는 SW 그룹 내 회장 직속의 독립적인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룹 내에 그 어떤 성역도 없이 모든 비리를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감사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조직의 수장 자리를 이서연에게 제안했다. 그는 서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청진회계법인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실, 그리고 업계 전체에 퍼진 악의적인 소문들까지 이서연 회계사님께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거대한 부패에 맞서는 모두의 싸움입니다. 그의 말은 서연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어루만져 주었다.
서연은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꿈꿔왔던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다. 더 이상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진실과 원칙만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자리. 그녀는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한 제국의 황제가 지닌 냉철함과 함께 진정한 동반자를 찾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본론을 꺼냈다. 제 고객께서는 회계사님의 SW 마린 분석 보고서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는 당신에게 태강정밀 인수건에 대한 전면적인 비밀 조사를 의뢰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명예를 회복하고 당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몇 달 후 SW 타워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서연은 새로 신설된 경영감찰실의 실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팀은 그녀가 직접 선발한 제2의 이서연과도 같은 날카롭고 원칙주의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SW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나 동시에 가장 신뢰하는 존재가 되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의 경력, 평판, 모든 것을 이미 잃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꺼지지 않는 분노의 불씨였다. 이것은 더 이상 정의감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사무실은 과거 권혁수가 사용하던 부회장실이었다. 모든 어두운 과거의 흔적은 지워지고 투명하고 정직한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절망의 상징이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그녀가 지켜나가야 할 새로운 무대처럼 보였다. 그녀는 최 실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당신의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입니까? 아니면 그저 권력 다툼의 도구입니까?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장기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싸우고 싶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 실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실입니다. 진실만이 제국의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으니까요.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다. 강태준 회장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동남아시아의 한 신규 자회사에서 보고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대한 데이터 파일과 함께 짧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이서연 실장,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나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 대답에 서연은 마음을 정했다. 그녀는 제안을 수락했다. 계약은 즉시 이루어졌다. 최 실장은 그녀에게 무제한에 가까운 자금과 자원을 약속했다. 그녀가 사용하게 될 오피스텔은 최고의 해킹 장비와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그녀의 신분을 세탁한 대포폰과 노트북, 여러 개의 차명 계좌까지 제공되었다. 이제 그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조사원이 된 것이다.